공부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블로그 떡상시키는 키워드 분석 및 제목 짓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표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채팅창을 활용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조금 이제 분위기가 어색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거는 배신감과 깨달음의 그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정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바라보는 거 내가 지금까지 단순히 글만 열심히 써왔는데 그게 이제 뭔가 글만 열심히 쓰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달으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블로그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나마나 다 뻔하죠. 불타오르는 열정입니다. 이게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딱 된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텐데요. 이 화면은 지난 제가 블로그 러닝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블로그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2주 동안 이게 있었던 성과표거든요. 성과표. 양아, 이리 와. 이거를 올라와. 보시면요. 이걸 보면 좀 놀라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위를 한번 봐볼게요. 블랙키위라는 이 플랫폼을 기준으로 이 순위가 상승한 걸 보면 한 2주 만에 글을 12개 썼습니다. 12개. 26만 등에서 6만 등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10만 등에서 10만 등, 이분은 32만 등에서 4만 등, 16만에서 2만. 그리고 이분은 순위가 전혀 안 잡히셨는데 여기 참여해 계신 분이기도 해요. 순위에 전혀 안 잡혔는데 9만 등까지 올랐고 이분은 방문자가 처음 시작할 때 126명이었는데 2,450명으로 끝났다는 거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방문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블로그 전반적으로도 다 수치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블로그가 초보건 초보지 않건 간에 이 블로그의 전체적인 로직이나 그 글 쓰는 방법만 기본적인 스킬만 터득을 하면은 누구나 빠르게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본인의 블로그 운영에 적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좋은 성과를 분명히 거두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오늘 강의 순서를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저에 대한 소개를 또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이제 키워드 분석이랑 제목 짓기에서 이제 제가 제 나름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햄앤 사투 법칙이라는 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기존에 참여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제외하고 사실 이 사진이 그냥 제가 아무 사진이나 막 갖다 놓는 건 아닙니다. 이 사진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채팅창 혹시 사용 안 되시나요? 태권도 선수는 아니었고요. 네. 이거는 반응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제가 답을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파란색 선수가 이 빨간색 선수의 어디를 차고 있죠? 어디? 여기가 어딜까요? 어디를 차고 있어요, 딱. 그쵸? 여기를 차고 있습니다. 여기 뭘 차고 있다? 목을 차고 있습니다. 목. 그래서 발로 차니까 목을 찬다. 그래서 목차. 이게 목차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항상 할 때마다 제가 좀 민망한데요. 여러분들 좀 웃으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좀 웃어야 이제 좀 약간 이 긴장이 풀리고 이제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시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PPT 할 때 한번 써보세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티스토리도 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블로그 관련해서 전자책도 만들었고, 카카오뷰 큐레이터, 뭐 크몽 문서 편집 전문가, 네이버 블로그 컨설팅 등 다양한 온라인 수익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에서 물건 떼와가지고 상품 판매하는 것도 했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저랑 좀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저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라이프 리빌딩 코치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본인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라이프 리빌딩을 지원하는 코치가 저의 정체성이라고 제 스스로 나름의 정의를 내렸고 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릴라 강의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의 블로그 운영을 하는데 이제 고생하시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게릴라 강의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일단은 항상 그렇죠. 왜를 3번을 외치면은 문제에 대한 답의 해결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란 말이에요. 블로그 왜 하세요라는 겁니다. 왜 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한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고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더 질문을 하면은 다 막힙니다. 그러면은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하면은 다 대부분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블로그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블로그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안 맞다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나는 이쪽 방향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씩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일단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 제가 규정하고 있는 거는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애드포스트. 두 번째, 광고 및 제휴. 세 번째, 레퍼럴. 네 번째, 블로그 대행. 5번째, 광고 및 상품 판매.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더 많긴 한데 5가지 정도로 일단은 제가 구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키워드 분석이랑 제목 짓기가 핵심이니까. 근데 나무만 볼 수는 없어요. 키워드랑 제목 짓기만 안다고 해가지고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키워드와 제목 짓기가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숲을 먼저 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블로그한테 돈을 주는 거죠. 광고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광고주가 있습니다. 광고주가 있어요. 광고주가 네이버한테 이 키워드로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검색했을 때 제 광고가 나오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돈을 받고 이 사람의 광고를 이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띄워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읽다가 이 광고를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100원이 지급됐어요. 광고 클릭 이루어졌다. 그러면 100원. 이게 광고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CPC라고 클릭 퍼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지불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럼 클릭했으니까 이제 100원 줬어요.
근데 네이버는 이 블로그는 개인 거잖아요. 개인 거. 개인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너 블로그를 활용해서 내가 광고를 했으니까 너한테 광고 수익 100원 나온 것 중에 일부분을 좀 줄게. 한 10% 정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100원 수익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한 번 클릭했다 그럼 얼마를 준다? 10원을 준다는 겁니다. 10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근데 키워드마다 단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필이라는 뭐 키워드는 260원짜리가 있고요. 어떤 키워드는 15,000원짜리가 있어요. 1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5,000원짜리가 있으면 얘는 클릭하면 10% 주면 얘는 1,500원이에요. 얘는 10% 주면 26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 클릭한 것에 대한 이 배분되는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애드포스트 수익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15,000원짜리처럼 단가가 높은 키워드가 있는 주제가 뭐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육아에 대한 블로그를 뭐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애드포스트 수익이 증가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왜냐면은 키워드들, 육아 관련된 글을 쓸 때 키워드들이 고단가인 키워드를 가져가기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경제 분야나 금융 분야 이런 분야, 안보험이나 대출 분야, 약간 위험한 키워드들이라고 하죠. 이런 키워드들은 기본적으로 광고 단가가 높아요. 그럼 내가 이거와 관련된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지게 되고 나한테 배분되는 게 높아지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애드포스트를 메인 수익으로 하려면은 단가가 좀 높은 그 분야에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률이 이제 당연히 이제 클릭률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노출률 더하기 클릭률 이걸로 애드포스트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노출률은 높아야 돼요. 노출률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분야든 예를 들면 경제 분야든 패션 분야든 육아든 푸드든 방문자 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대부분 이제 비슷한 논리로 적용이 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그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푸드 분야 이런 거는 이미 진짜 선점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이 애드포스 수익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주제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주제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광고 제휴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제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버는 것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체험단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생활비를 방어하기 목적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현금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방어하는 목적은 내가 예를 들면 체험단을 신청을 해서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식대를 제공받는 거예요. 식대를 제공받아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면 식대로 3만 원이 제공됐어요. 그러면은 나 3만 원 뭐 벌었다. 그러니까 벌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3만 원을 내가 썼어야 됐는데 안 쓰게 됐으니까 방어했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원고료 같은 거를 이제 준다. 원고료. 제 제품을 홍보해주고 물건은 받지 않으셔도 홍보해주시고 글을 발행해주면 원고료로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건 이제 현금 수익이 바로 되는 거죠. 현금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많은 주제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맛집 리뷰라던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활비 방어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체험단을 통해서 수익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경제 분야라던가 교육 분야라던가 이렇게 특정 제품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있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대부분 이제 이 상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원고료로 많이 준단 말이에요. 원고료로.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고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이제 주제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걸 써야 되는지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이거 조금 더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수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 애드포스트 수익이거든요. 이게 일간
일간으로 했을 때 1월에 한번 벌어들인 수익을 봐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 어떤 날은 4,700원, 5,900원, 3,900원 이렇게 되고 제일 많이 나온 날은 5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오죠. 49,988원. 근데 평균적으로 뭐 2만, 만 원, 2만 원 선을 이렇게 만 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총 수익이 40만 원 정도를 좀 넘어가는데 에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수가 어떤 때는 막 2만 명까지 넘었는데도 수익이 막 만 원, 2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애드포스트로 수익을 내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방문자 수를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은 방문자 수를 한 2만 명 정도, 1방문자를 2만 명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협찬 제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광고 수익이 저의 메인 수익이거든요. 제 블로그의 메인 수익인데 1월 달에 이제 이렇게 제가 진행한 건을 보면은 12건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12월에 한 거랑 해가지고 뭐 수익이 이렇게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고 또 1월 달에 새로 또 신규로 계약한 거는 한 120만 원 정도에 이렇게 광고료 계약을 했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레퍼럴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퍼럴 수익은, 누군가가 나를 추천인으로 이제 적어주고 했을 때, 추천인으로 적어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받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좀 젊은 세대층이 많이 하는 코인 있죠. 암호화폐 같은 거를 하는 분들이 거래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의 이름을 적고 누군가가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코인을 막 거래를 막 해요.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저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이 추천인들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나한테 돈이 주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년에 2022년에 보니까 1138, 이게 USDT라고 이제 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1138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도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통해서 내 추천인 아이들을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중에 가입할 때 제 거로 좀 가입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대행도 할 수 있어요. 블로그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블로그 운영 능력이 좀 충분히 하게 되겠죠. 내가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검증이 됐다. 그러면은 업체 블로거들이 있어요. 어떤 업체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직원한테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직원한테 야 너가 블로그 좀 운영 좀 해라 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엄청 대기업이 아니면 그런 업무까지 분장되어 있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블로그를 운영하는 임무를 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으로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좀 고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로도 수익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시그널 플래너라는 이 보험 관련된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에 그 블로그 대행을 해준 적이 있었고 그 블로그에 접속해서 글을 써주고 페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업체가 좀 내가 실력이 쌓이면 업체 규모가 커지고 나면은 업체당 100만 원도 받고요. 뭐 3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일일 포스팅을 업체당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3개만 운영하면 거의 9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것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대행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꽤나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광고 수익이 있어요. 광고 수익. 광고 수익은,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수익은 아닐 수 있는데, 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블로그를 내 상품을 홍보하는 창구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아까 해외 구매 대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을 했을 때, 제가 별지식이라는 이 레이저 포인터 상품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이 별지식이라는 걸로 검색을 했을 때 제 글이 노출되게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죠. 상위 노출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면은 별지식을 봤을 때, 이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해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오면 제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뷰 쓰고, 마지막에 이제 그 랜딩을 제가 판매하고 있는 그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로 이제 아웃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후기도 잘 보고 했으니까 후기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내 상품을 구매하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창고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럼 매출이 증대하고요. 반대로 또 그 광고비로 지불해야 되는 광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의 순수익,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면은 순수익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로 활용하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 블로그 수익화 방안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애드포스트는 이제 일단은 기본이고요. 이거는 블로그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상위 노출이 되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쉽고 거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익을 증가시키든 하려면은 뭔가 이제 자기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목표가 아니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또 블로그 운영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먼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블로그 운영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5가지의 블로그 수익화 방법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근데 이것들을 이 5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 하나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블로그 대행 시 적품 이거 답변은 제가 나중에 그 한 번에 쭉 중간중간에 질문거리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따가 Q&A 시간에 일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블로그 수익화의 핵심은 바로 답변 드릴까요? 바로 답변 드릴게요. 이게 뭐 크지 않으니까. 일단은 광고 제휴 협찬을 진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광고 제휴 협찬을 받으려면 이웃이나 방문주 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상품군이 엄청 다양하단 말이에요. 상품군도 어떤 거는 뭐 5천 원짜리 상품도 있고 만 원짜리 상품도 있고 15,000원짜리 2만 원짜리 상품, 뭐 10만 원짜리 상품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짜리 엄청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제휴 협찬을 받으려면은 이게 상품의 단가가 낮을수록 이웃수가 적은 사람들한테 많이 제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천 원짜리 상품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방문자 수가 뭐 100명 될 수, 200명이 돼도 5천 원짜리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상품을 홍보하는데 방문자 수가 100명, 200명인 사람한테 광고주 자체가 맡기려고 하진 않겠죠. 애초에 좀 파워가 있는 블로그에 맡겨야 광고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00명만 넘어도 광고 체험단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체험단을 또 잘 해나가는 그런 전략들도 있고요. 블로그 대행 시 접품 요거나 혹시 피해가 없는지. 블로그 대행을 열정부자 엄마님이 약간 제가 얘기하는 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블로그 대행은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내가 운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준다라는 건데 그래서 항상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공식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그 블로그 하나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글을 쓰고요. 또 B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글을 쓰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적품질이 올 수 없죠. 그거는 이제 네, 광고를 할 때는 적품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광고를 써줄 때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드리고요. 그래서 피해는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블로그 수익화에 아무튼 이 5가지의 그 블로그 수익화 수단에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트래픽을 만드는 겁니다. 트래픽. 교통량을 의미하죠. 트래픽은 그리고 곧 방문자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트래픽이 많아지면 애드포스트 수익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방문자 수가 많아지니까 나한테 광고를 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도 당연히 많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퍼럴도 내 글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추천인으로 내 아이디를 적어주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게 검증이 된 거니까 내가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블로그 운영 능력의 이 트래픽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블로그 대행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내가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물론 상위 노출만 트래픽의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상품을 홍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익화 수단의 기저에는 내가 블로그를 통한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되고 이 트래픽이라는 거는 결국 방문자 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반드시 만들 줄 알아야 블로그로 수익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또 이 브랜딩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이게 또 잘 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착안을 해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문자 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방문자 수를 만들어지는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방문자 수는 노출, 곱하기 클릭률이 방문자 수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100명이 내 글이 전체가 노출이 아니라 내 글의 제목과 내 글의 제목과 썸네일이 딱 노출돼 누군가한테. 근데 그 노출이 100명한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10%가 클릭을 해요. 10%가. 그러면은 방문자 수가 10명이 된다는 겁니다. 10명이.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통제를 해야 이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이것도 높여야 되고 이것도 높여야 당연히 이것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높여야 되냐는 겁니다. 노출을 어떻게 높여야 되냐라는 거죠. 그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검색 노출, 이웃에 의한 노출, 그리고 외부 링크를 통한 노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릭률은 여러 가지의 그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 거를 클릭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제목을 당연히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썸네일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클릭률이라는 것도 이게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없는데 클릭률이 100%예요. 근데 한 명한테 노출돼요. 그러면은 한 명이잖아요. 방문자 수가. 근데 두 명한테 노출되면 두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릭률은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먼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과 썸네일은 내가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검색 노출이 가장 기본적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검색 노출이 되어서 검색이 되었을 때 내 글을 클릭하게 만드는 거는 뭐 제목과 썸네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목. 근데 이 제목이 클릭률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 검색 노출에도 또 영향을 끼쳐요. 검색 노출에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일단 블로그를 운영을 잘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 노출이랑 외부 유입도 일단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면은 예를 들면 이웃이 있어요. 블로그에 이웃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블로그 이웃이 어떤 사람은 100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00명이에요. 이 사람이 글을 한 개 썼어요. 둘 다. 근데 이 사람은 100명한테 노출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10,000명의 PD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클릭률이 10%로 똑같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방문자 수가 10명, 이 사람은 방문자 수가 1,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키울 때는 이웃을 늘려야 돼요. 이웃을. 무조건. 늘리지 않으면은 블로그 성장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상위 노출도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무조건 블로그 이웃을 늘리는 활동을 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외부 유입은 그거죠. 내가 예를 들면 아마 블로그 초반에 하신 분들은 그 친구들이나 이런 지인들한테 나 블로그 한다라고 알리신 분들은 막 링크도 보내고 야, 나 글 썼어 좀 클릭해줘 막 하면서 이제 읽어봐봐 이렇게 하면서 막 보내실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외부 유입이죠. 근데 내가 엄청나게 뭐 잘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유튜브 10만 구독자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제 블로그 링크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좀 많이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었어요. 그럼 사람이 이걸 딱 들어오면서 이제 외부 이입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제 노출을 시켜가지고 외부 이입을 통해서도 방문자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블로그의 검색 노출 외에도 링크를 통한 뭐 밴드나 카페나 이런 것들 유튜브나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의 홍보를 해서 블로그로 유입시키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는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는 방문자 수는 노출 곱하기 클릭률 곱하기 방문자 수가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 이 노출을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출을 시켜주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노출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글을 쓰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한 10시간 넘게 막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 자료조사 다 해가지고 대학 논문처럼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이 노출을 시켜주는 네이버는 내 글을 노출시켜주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출의 주체인 네이버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어떤 글들을 노출시켜주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네이버가 뭘 고민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이버 너 뭘 고민하고 있니? 네이버는 이런 걸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정보를 가진 글이 검색자들에게 먼저 노출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요. 왜냐면은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잖아.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뭐 크게 경쟁자가 없어요. 다음이 좀 있긴 하지만 좀 약하니까. 구글이라는 검색 경쟁자가 있어요. 근데 구글은 예를 들면은 광고가 그렇게 글 자체에 광고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렇죠? 글에는 광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네이버는 애초에 상업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업적인 글이. 그래서 네이버는 이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진짜 이 사람들에게 정답이 될 수 있는 문서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네이버의 가장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자기들만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런 글이 좋은 글이니까 자꾸 누군가 검색하면은 이런 글이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그 글들이 노출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그래서 또 알아야 돼요.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검색을 노출시켜주는 놈이 어떤 글을 노출시켜주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거에 맞는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오면은 다들 머리 아파해요. 아, 막, 이런 거 뭐, 용어 막 리브라, 소나, 막 이런 거 뭐야? 막 이런 거. 뺄 사람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응.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죠. 돈 벌려면은. 투자 안 하고. 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그래서 리브라라는 거는 신뢰성이 높은 출처에서 좋은 정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가장 최초에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블로그를 오랫동안 잘 운영한 사람이 좋은 글을 쓴다라는 관점이에요. 너무 뻔한 당연한 그런 명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된 블로거들이 이제 글을 쓰니까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내가 글 쓰는 거는 뭐 상관없고 내가 어떤 글을 쓰는지는 상관없고 신뢰도만 높여야 되니까 그 잘 쓴 사람이 쓴 글을 그냥 내 블로그에 갖다 컨트롤 CV 해가지고 좀 발행을 해보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라는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가지고 불법이나 불법 복제에 대한 저작권 이슈를 강화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네이버가 네이버의 기술력이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 이르러 가지고는 가장 핵심적인 그 알고리즘이 C랭크랑 다이아로직 이거 두 개예요. 요거는 알아야 돼요. C랭크랑 다이아로직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익 스니펫이랑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 아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뭐 물론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가장 최신이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이거 두 개는 핵심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히만. C랭크는 신뢰도예요. 신뢰도. 아, 또 이게 오래 켜놓고 나면 이렇게 돼요. 신뢰도.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신뢰도가 있는 블로그냐, 신뢰도가 없는 블로그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6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거든요. 6가지 요소로. 그래서 여기서 뭐 쭉 설명을 드려보면은, 글의 제목과 글의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그림, 링크, 뭐, 그다음에 그림 링크, 용어 사용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글 자체가 좋은 글인가, 뭐 문제 없는 글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DB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 블로그로 유입이 많이 끌어당겨져 오고 있는가. 또 이 블로그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인가. 그리고 이 블로그는 활동성이 뛰어난가. 글을 뭐 1개 발행하는가, 2개 발행하는가. 이런 것들, 블로그 액티비티, 그리고 블로그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가, 블로그 주제 에디터 점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글 자체의 완성도를 평가를 하긴 하는데 이건 6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블로그가 얼마나 잘 활동을 하고 있고 잘 활동을 하고 있고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블로그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수를 잘 쌓아놓은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로 평가를 돼가지고 상위 노출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C랭크가 가진 문제가 뭐냐면은 블로그를 예를 들면은 초딩이 있다고 해볼게요. 초딩이 블로그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뭐 글 내용은 모르겠고 오랫동안 막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뢰도가 좀 높아져 있겠죠. 블로그 신뢰도가. 근데 대학 교수가 이제 나도 블로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진입을 해가지고 글을 막 써요. 근데 그러면 어떤 글이 노출될까요? 이 C랭크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초등학생의 글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생 글이 노출되니까 네이버에 사람들이 짜증 나겠죠. 나 막 그 코로나에 대한 원인과 이런 증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싶은데 초등학생이 막 써놓은 글이 계속 상위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짜증 나니까 네이버에서도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글 자체의 완성도를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입한 게 이제 다이아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글 자체의 완성도, 글의 퀄리티에 조금 가중치를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잘 쓴 글이 더 상위 노출이 잘 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거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어떤 키워드를 딱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이거를 선택했어. 아, 이거 아니야. 완전 별로야. 이거 또 클릭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아니야, 이것도 별로야. 이걸 딱 들어갔어요. 읽어보니까, 이걸 꽤 잘 쓴 글이다. 이거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자 해가지고 쭉 소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한 5분 동안 정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 글이 정답 문서라고 규정을 해요. 야, 이런 글이 정답 문서다.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진 글을 가장 좋아해.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써지냐.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야, AI, 이런 글이 좋은 글이니까 나중에 이 키워드로 발행되는 글들은 이거랑 유사한 형태로 쓰는 글을 좋은 글로 평가해서 반영을 해라. 알았지?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글이 반영되죠. 새 글이 나오죠. 그러면 새 글 나올 때는 평가할 때는 이 C랭크를 먼저 일차적으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이아 로직을 같이 병행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 랭킹을 매겨가지고 이 상위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논리가. 그렇게 이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랭크를 내가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로 글을 꾸준히 운영해야 되고요. 좋은 글을 써야 되고 네이버 DB를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다이아 로직을 이해하면은 다이아 로직이 정답 문서라고 규정하는 글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에 맞는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지식 스니펫인데요. 지식 스니펫은 이거는 네이버에서 네가 짱이다. 네가 짱이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로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야,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이 글이 가장 대답을 잘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고르는 거죠. 이 글이 최고의 정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면 가장 상위에 노출시켜줍니다. 이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인플루언서 탭, 뭐 뷰 섹션, 뭐 지식백과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이게 가장 먼저. 그래서 이게 짱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지식 스니펫 그 검색 결과를 보면은 우측 하단에 정보 수정 요청이라는 란이 있어요. 지식 스니펫은 정보 수정 요청.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AI가 이 최고의 문서를 골라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는 너무 오래됐어요. 이 정보는 부정확해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 수정 요청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검색하면 이게 스마트 블록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스마트 블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퇴직금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얘 도대체 어떤 내용을 원하는 거야? 원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너무 이 방대하니까.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퇴직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야, 너 남자고 나이가 30대지? 그러니까 그리고 너 어디 지역에 살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야, 30대 남자들은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런 글을 많이 보더라. 라고 해가지고 소집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야, 너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은 퇴직금 세금 계산, 퇴직금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세후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이 퇴직금 검색했을 때, 내가 찾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뷰 탭에서 이렇게
순위대로 다시 나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터링이 한 번 더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진입하는 신규 블로거들한테는 좀 유리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검색될 수 있는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여기에 묶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검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키워드 자체로는 노출이 안 되는데 이런 작은 키워드들로는 내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블로거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실제로는 이미 이것도 지금 그 잘 나가는 블로거들의 판이에요. 사실 보니까 신규 블로거들이 여기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좀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우라는 뭐 아우라는 이 지식 스니펫에서 측정하는 그 값을 좀 더 완벽하게 구현해내기 위한 알고리즘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쓴 글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어떻게 상위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지 요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플로우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블로그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이제 거대한 숲을 본 거죠. 블로그로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러려면 상위 노출을 해야 되고 키워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제목을 잘 써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잘 썼을 때 내 글이 노출될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거는 네이버니까 네이버가 어떤 논리로 이걸 결정해 주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네이버 알고리즘이 원하는 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50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2시간인데 또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 다음 내용들 좀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다음에 지금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러진 않나요? 제가 지금 이게 말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말을 굉장히 막 쏟아붓고 있는데 너무 빠르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셨다가 상에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그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속도를 봤을 때는 11시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감안하셔서 될 것 같고 5분간만 쉬었다가 55분에 또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다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까 앞선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제 블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내용도 이제 적긴 합니다. 훨씬 더 내용이 방대하긴 한데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플로우를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글을.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서 하기 전에 이제 키워드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키워드를 알고 키워드를 분석할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키워드 분석을 해서 블로그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그 블로그 키워드 분석을 하지 않고 글을 썼다. 그래서 내 블로그가 잘 성장이 안 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키워드를 분석을 할 줄 아는 거랑,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엄청 느리네요. 엄청난 이게 허들이 있어요. 허들이. 그러니까 키워드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는 이게 있어가지고 블로그 운영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 분석을 해가지고 제목을 잘 짓는 이 능력만 갖추게 돼도 블로그 세상에서는 상위 1%는 거의 무조건 저는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보고요. 그, 아까 제가 순위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상위 9만 등, 9만 등이면은 상위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블로그의 숫자가 3,200만 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3,200만 개. 그 중에 9등이니까
0.002%, 0.02%그 정도예요. 이거는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상위 1%가 정도 되는 거는 너무 쉽다. 네, 너무 쉬운 이 키워드만 분석할 줄 알면은 너무 쉬운 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키워드는 특별한 게 없죠. 잠시만 이게 잘 꺼지니까 잠깐만 PPT 화면 한번 다시 껐다가 해볼게요. 그런데 줌 미팅을 오랫동안 하면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키워드가 뭔지는 이제 대부분 잘 아시죠? 키워드는 당연히 뭐 워드입니다. 워드,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왜 중요하냐? 키워드를 왜 알아야 되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최근에 연말정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해볼게요. 근데 키워드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과 키워드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목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올해 연말정산 완료했어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나는 글을 쓰는 거긴 한데 이게 어떤 게 되냐면은 방문자 수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키워드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연말정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네이버가 그 검색에 노출시켜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목을 가장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에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냐 없냐를 가장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연말정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의 글을 보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연말정산 이렇게 검색한다기보다는 이런 키워드로 다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거죠. 간소화, 기간, 소득공제, 계산기, 환급, 계산 이런 키워드들을 다양하게 포함해서 섞어서 그 검색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키워드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한 거죠.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기간이라는 키워드가 좋고 소득공제라는 키워드가 좋고 세액공제라는 키워드도 좋고 계산법이 좋고 환급이라는 키워드가 좋구나. 그럼 내가 이 5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제목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런 식으로 지었죠.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금, 환급분 언제 이렇게 적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계산법, 연말정산 환급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검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순위는 네이버가 매겨주지만 애초에 검색될 가능성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글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C랭크는 쌓입니다. 아까 C랭크는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고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는 6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조회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대신 블로그 액티비티는 있죠. 블로그 액티비티는 있기 때문에 활동성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액티비티는 똑같이 쌓일 수 있어요. 글 하나 쓴 거랑 동일하게. 근데 이 사람은 이 키워드를 분석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키워드 상위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조회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조회수를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사람들에 의한 또 반응이 쌓일 수 있어요. 반응이 쌓일 수 있겠죠? 반응이 쌓이면은 다이아 로직에 또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했죠. 아까 정답 문서로 규정되면은. 그럼 이런 요소들이 더해져가지고 이 C랭크도 그렇고 다이아 로직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블로그에는 더 많은 점수들이 누적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키워드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 모집하는 글에도 썼었는데 헛방입니다. 헛방. 내가 글 1000개를 썼어도 키워드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방문자 수가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않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분석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책리뷰 블로그인 경우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 책리뷰 블로그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도서 분야 자체가 사실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책 리뷰 블로그는 책 제목 자체가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 책 제목 자체가 키워드인 거는 그 주제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뭐 경제도서라고 해가지고 경제 블로그만 쓰는 것도 아니고 경제도서, 경제 블로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막 글을 써요. 그러니까 책 제목 키워드로는 상위 노출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우회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에 대한 리뷰를 책 한 권에 대한 리뷰를 할 때 책 한 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그 책에 나와 있는 특정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쓰면서 책 리뷰 쓰고 책이 이렇게 책의 챕터들이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써요.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키워드 풀을 좀 늘리죠. 그러니까 책 자체로 글을 쓰려고 하면 키워드 풀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뭐 베스트셀러 뭐 고전 소설 추천 뭐 이런 것들처럼 키워드 풀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책 내용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책을 소개하는 형태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의 특성이 있어요. 키워드는 5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이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검색량, 발행량, 섹션, 지속성, 단가 이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검색량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거냐 키워드냐 적게 하는 키워드냐. 발행량은 현재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 키워드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현재까지 쓴 문서의 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쓰느냐 이런 거죠. 섹션은 네이버에서 이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뷰 탭을 먼저 노출시켜줄지, 지식백과를 노출시켜줄지, 뉴스를 노출시켜줄지, 인플루언서 탭을 노출시켜줄지 이런 것들을 다 키워드마다 결정되어 있어요. 이 각각을 섹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섹션, 뭐 지식백과 sek션, 뉴스 섹션, 그리고 뷰 섹션 이렇게 돼요. 우리가 활동하는 거는 뷰예요. 뷰 섹션. 이거는 블로그랑 카페 이거 2개가 여기 이 섹션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의 순위가 키워드마다 이 섹션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 어떤 키워드는 1년 내내 이렇게 높은 검색을 보이고요. 어떤 키워드는 전혀 검색이 없다가 갑자기 뾰족하게 이렇게 검색이 보이고 그 다음 또 검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지속성이 있는 키워드가 있고 비지속적인 키워드가 있고요. 단가도 아까 이야기드렸지. 예를 들면 연필 키워드는 260원인데 안보험 키워드는 15,000원이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마다 단가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의 특징을 봤을 때 가장 좋은 키워드가 뭐냐라는 거죠. 검색량은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발행량은 내가 이겨야 될 상대들이니까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섹션은 뷰 섹션이 상위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1년 내내 검색량이 많은 지속적인 키워드여야 되고요. 단가는 높은 키워드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황금 키워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 어떤 키워드가 황금 키워드이냐라는 걸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면 이런 키워드가 황금 키워드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금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판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한테 황금 키워드 팝니다. 막 크목에 검색해보고 하면 황금 키워드 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팔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이 황금 키워드라는 거는 내 블로그 몸집에 맞아야 돼요. 내 블로그 몸집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내 블로그가 애초에 힘이 없는 블로그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등급이 A등급인 블로그한테는 이게 황금 키워드예요. B등급인 사람한테는 황금 키워드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체급에 맞는 키워드가 또 있어요. 나의 체급에 맞는 키워드가 진짜 황금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통적인 황금 키워드는 없어요. 모든 블로그에게 공통적인 황금 키워드는. 나의 체급에 맞는 체급별 황금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키워드를 관리를 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펜 법칙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펜 법칙은 뭐냐면 1단계는 키워드 풀을 의미합니다. 키워드 풀. 수영장이죠. 수영장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풀을 키워야 된다는, 수영장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키워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풀이고 여기 애널리시스죠. 키워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키워드를 관리하고 매니지하고 모노폴리 할 줄 알아야 된다. 독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 전반을 블로그를 운영하는 내내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 풀을 그래서 하나씩 제가 그래서 이건 앞글자를 따가지고 풀, 애널리시스, 매니지먼트, 매니지 앤 모노폴리 해가지고 펜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풀은 키워드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를 늘려야 된다는 거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unknown unknowns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식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주식에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토캐스틱, 엘리어트 파동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단어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 굉장히 얕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주식 관련해서 글을 써야지. 근데 키워드 어떤 걸 써야 되지? 뭐가 있지?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그 키워드를 선정하는 데까지 글 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키워드를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걸리고요. 글 쓰는 이제 또 2시간, 3시간 걸려요. 이렇게 되면은 키워드 이제 딱 이 키워드 괜찮은 키워드 드디어 골랐다. 근데 이제 찐이 다 빠졌어요.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글 쓰는 게.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이제 막.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위 노출도 안 돼. 그러면은 진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와, 나 글 하나 쓰는데 4시간, 5시간 썼는데 상위 노출 안 되는구나. 이거 해서 뭐 하냐, 블로그. 안 해, 때려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단계. 이 글을 쓰는 본질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이전에 키워드 풀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풀은 어떻게 늘려야 되냐? 본인이 그 운영하는 블로그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 가장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들이 많겠죠. 홈페이지들을 찾아놔서 즐겨찾기로 다 해놓고 수시로 들락날락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사이트들을 참고를 해요. 이런 사이트들을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좀 정돈되어 있는 걸 원한다. 그러면 이제 책을 활용하시면 돼요. 책도 어떤 블로그 참고용으로 쓰는 책들은 어떤 한 가지 개념을 이렇게 예를 들면 쭉 설명하는 글, 예를 들면 뭐, 10배의 법칙,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자기계발 도서인데. 그런 책들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주식 투자 300문 300답, 이런 거면 이제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챕터별로 해가지고 300개 정도의 이제 글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이런 것도 챕터별로 뭐 2~3장씩 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내가 한 권을 구매하면은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 그 논리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가 필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 대신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그 대신 최신에 있었던 소식들,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최신에 있었던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조금 더 가미하고 글의 순서를 좀 예를 들면 장점 1, 2, 3 이렇게 하면은 나는 장점 1, 3, 2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등 글을 각색을 해가지고 글을 하나 쓰자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글을 좀 쉽게 쓸 수 있어요. 키워드도 굉장히 전혀 모르고 있었던 키워드들도 많이 발굴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있죠. 뉴스를 저는 매일 스크린을 하거든요. 제 블로그, 운영하는 블로그의 주제에 대해서 경제지를 구독을 해놓고 제목, 타이틀 위주로 보고 이거를 다 스크랩을 해놔요. 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제가 다 스크랩해가지고 보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그 기능이 되냐면은 나중에 내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려고 해요. 이번에 보니까 또 국민연금 고갈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 고갈로 관련된 걸로 이 뉴스 기사가 딱 글쓰기 좋겠다. 요거 있는 거 거의 그대로 베껴 쓰면서 빠르고 쉽게 써야지 하면서 이걸 딱 선택을 했어요. 근데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 뉴스가 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스크랩 해놨던 것 중에 옛날에 스크랩 해놨던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된 또 뉴스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거에 좀 가미해가지고 글 하나를 뚝딱 쉽게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 풀이 많으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블로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내 블로그와 같은 주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이웃을 추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로 이웃을 많이 추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 그냥 이웃으로만 추가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글들을 쓰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쓰는지 보고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글을 어떤 형태로 쓰는지, 제목은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본문 구성은 뭐 앞쪽에 제목을 한 번 더 또 반복하네. 이 사람은 그림 넣고 글 쓰고, 그림 넣고 글 쓰고 이렇게 하네. 어떤 사람은 여기다 소제목 인용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제목으로 쓰고 글 내용 쓰고 사진 넣고 또 소제목을 인용구 해가지고 글 쓰고 사진 넣고 해놓고 마지막에는 꼭 동영상을 넣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글에 연관되어 있는 링크까지 같이 넣어주네.
이런 것들까지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를 보면서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트렌드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블로거들이, 잘 나가는 블로거들이 요즘에 이런 키워드들을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지난주에 한 달 전에도 이 글을 썼던 것 같은데, 한 달 후에 또 쓰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키워드를 독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키워드들은 내가 그 사람의 블로그 파워가 세면은 노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키워드들은 이제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 이 사람이 최근에 요즘 블로거들이 연말정산에서 이 키워드 많이 썼어. 그럼 나는 이 키워드는 얘네들이 나보다 파워가 너무 세니까 난 노출 안 되지. 나는 이 키워드는 피해서 쓰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적인 관점 말고 네이버 알고리즘적인 관점에서는 왜 이 사람들의 그 블로그를 추가해놓고 봐야 되냐면은 아까 제가 다이아로직 얘기를 드리면서 이 정답문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정답문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그리고 상위 랭크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이런 정답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쓴 글은 대부분 정답문서에 가까울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 포맷들이나 이런 것들이, 글자 수나 뭐 이미지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이거를 따라서 쓰면은 내 글이 정답문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베끼라는 게 아니라 포맷,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고 그다음에 뭐 글을 쓰고 동영상을 넣고 그다음에 뭐 가게에 대한 리뷰를 한다. 그러면은 맛집에 대한 정보를 넣는데 지도를 맨 위에 넣고 그다음에 뭐 오픈하는 시간을 넣고 그다음에 뭐 가격을 넣고 맛을 넣고 이런 순서들 그 사람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운영한 사람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맷을 내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답 문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겠죠.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가 정답 문서와 유사한 글을 쓰니까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글은 정답 문서와 가까운 글이다. 그럼 이 블로그는 정답 문서와 가까운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블로그 성장이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풀을 늘리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 법칙의 두 번째가 A였잖아요. 그 다음에 애널리시스죠. 키워드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더 단계를 좀 더 넣어가지고 사투 법칙이라는 법칙을 넣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키워드를 일단 선택을 하는 거고요. 셀렉트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개개의 키워드를 분석을 합니다. 다시 애널리시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지어요. 타이틀, 제목을 짓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본문에 반영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SATU, 사투 법칙이라고 지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내가 키워드 풀을 이렇게 처음에 팸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글의 소재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퇴직금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 이슈가 있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볼까? 라고 하면 내가 키워드 풀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퇴직금 뉴스가 나왔네. 그 뉴스를 하나 그 스크랩을 해놓고 뉴스 기사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놓겠죠. 그럼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최근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 관련돼서는 이 찾기 쉬운 생활법령이라는 요 사이트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지. 그러니까 나는 요 사이트에 있는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쓰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좀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글 하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키워드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셀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관 키워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연관 키워드라는 거는 퇴직금이라고 이렇게 아까도 보였지만 퇴직금이라고 누군가가 내가 글을 쓰려고 했을 때 퇴직금이라는 키워드는 너무 방대한 키워드란 말이에요. 이 키워드로 내 블로그가 노출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쓰여지는 키워드가 뭐가 있나, 이 연관 키워드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랑 퇴직금 이렇게 같이 쓰여지는 거. 그래서 보는 거예요. 검색해 보면은 연관 키워드로 블랙키위라는 곳에서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기한, DC형, 수령 방법, 계산, 중간재산이 나와요. 이미 사실 충분해요, 키워드가. 근데도 만약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경우에는 네이버 자동 완성 기능을 또 활용해 봅니다.
퇴직금이라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자동화 기능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블랙키위는 없었는데 여기는 미지급 신고라는 게 있네. 그러면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봐왔지만 퇴직금은 스마트 블록으로 묶여 있잖아요. 스마트 블록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아까 결과랑 좀 다르죠. 스마트 블록 계속 바뀌어요. 그 사람들의 그 검색 니즈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전이랑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 블록에 알바 퇴직금 계산 이런 키워드도 있네. 퇴직금 세후, 퇴직금 계산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쭉 살펴보면서 고르는 겁니다. 어떤 키워드가 내가 어떤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을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계산기, 지급기준, 세금, 지급기한, 중간정산 요 정도 키워드들이 일단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연관 키워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세금,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각각의 항목별로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키워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키워드는 분석할 때는 키워드 특징 5가지가 있었죠. 그 특징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연관 키워드들을. 먼저 섹션을 가장 먼저 검색을 해야 돼요. 섹션을 왜 먼저 봐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섹션이 쭉 있어요. 근데 통상 이렇게 또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강의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막, 뷰 섹션 1등 노출됐어요. 막 하면서 막, 잘했어요, 잘했어요. 막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보면 이 뷰 섹션 자체가 거의 꼴등이야. 뭐 10등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 쉬워요. 왜냐면은 애초에 사람들이 이 보질 않으니까 여기에서 상위 노출 되더라도 방문자 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낮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안 쓰는 글이니까 내가 쓰니까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1등으로 상위 노출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섹션이 꼴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 자체가 높은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뷰탭에서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뷰 섹션이 높은 키워드에서 순위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상위 노출인 거죠. 네. 그래서 섹션을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섹션을 안 보면은 상위 노출 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량을 보고요. 그 다음에 문서수. 이거 두 개는 이제 경쟁 강도를 보는 거예요. 경쟁 강도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요. 지속성이랑 단가는 보긴 보는데 지속성까지는 좀 중요하게 보고 단가는 사실 크게 안 봐도 돼요. 단가까지 보면은 키워드 분석 이게 황금 키워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글을 못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단가는 아까 애드포스트 막 이런 것까지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이것까지 보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시는 거는 필요하시면 보시되 뭐 그렇게 막 보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냐. 각각의 키워드들을 먼저 섹션을 보겠죠. 이거 이따가 제가 한번 이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설명을 듣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어떤 키워드로 블랙키위라는 이 플랫폼에서 검색을 해요. 퇴직금, 뭐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섹션이 순서가 나와요. 모바일로 봤을 때는 뷰 섹션이 3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바일인데 이 키워드는 모바일로 봤을 때는 뷰 섹션이 2등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게 좋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그래서 섹션이 여기 뭐 지식인도 있고 뉴스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 이미지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키워드가 저는 기본적으로 3순위 이내에 들어오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순위 이내 정도는 들어와야 노출이 됐을 때 방문자 수를 만들어내는데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키워드마다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는 어, 순위는 4위야. 4위인데 여기 뭐 파워링크가 있고 뭐 또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찾는 정보가 아닌 거예요. 네이버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해주지만 실제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파워링크랑 광고가 오면은 이것들은 잘 안 보잖아요. 잘 안 보고 이제 밑에 있는 정보를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뷰 섹션이 4등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거는 상위 노출이 되면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 강도를 봐요. 경쟁 강도라는 거는 검색량 대비 그 발행된 문서의 수거든요. 검색량 대비 발행된 문서의 수. 이걸 경쟁 강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봐볼게요.
얘는 52만 명이 검색을 해요. 근데 월간 컨텐츠 발행량이 3만 개예요. 그리고 이 빅키워드는 한 달에 13,500명이 검색을 해요. 근데 발행되어 있는 게 9,460개예요. 그럼 경쟁률을 따져보는 거죠.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제 두 개를 나누면은 얘는 0.059가 나오고 얘는 0.7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작을수록 경쟁률이 낮은 거거든요. 수치가 작을수록 경쟁률이 낮은 건데, 그러면 얘는 0.059야. 그러면 경쟁률로 봤을 때는 얘가 좋은 키워드인 거죠. 그쵸?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경쟁률이 낮으니까 이 키워드가 좀 더 좋은 키워드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발행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경쟁률은 이렇게 낮은데, 내가 이 키워드로, A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은 월간에 3만 개가 발행되니까 하루에 300개씩 발행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요거 관련된 글이 하루에 300개씩 발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달에 9,000개니까 한 달에 30개씩 발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개. 아니, 300개가 아니네요. 100개네요. 100개네요. 계산을 잘못했네. 이건 100개가 발행되고, 이거는 30개가 발행되는 거죠. 맞죠? 아니, 틀렸구나. 1,000개가 발행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1,000개씩 발행되는 이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어? 1,000명을 내가 하루에 1,000명씩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내가 1,000명을 이기는 게 쉬울까? 300명을 이기는 게 쉬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300명을 이기는 게 좀 더 쉽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쟁률은 얘가 낮지만 실제로는 나는 내가 블로그에 힘이 별로 없으면 이 문서 발행량 자체가 적은 거를 노리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규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마다 다 상태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 블로그 운영 초기에는 검색량이 이건 1000 이하, 1000 이하로 들어오고, 그럼 이게 검색량이 한 500 이하, 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좀 찾아가지고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게 초기에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초기에는 좀 찾아가지고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블로그가 성장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겠죠. 그다음에는 2,000 정도는 내가 되지. 3,000 정도는 내가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키워드 강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성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거는 예를 들면은 아무리 검색이 안 되는 달에도 2만 3천 명이 검색하는데, 뭐, 손흥민 득점왕, 이런 키워드는 번쩍하고 나면 다음에는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쓰면은 C랭크는 쌓이겠죠. C랭크는 쌓여요. 근데 유입자가 없잖아요. 유입자가 없으니까 의미 없는 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키워드들을 골라가지고 발행을 해야 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이 들어와야 이렇게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성 키워드를 쓰면은 내가 요렇게 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키워드를 또 써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요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그냥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 하단을 봐야 됩니다. 하단에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거는 완전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0에 가깝게 수렴하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골랐어요. 근데 이미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봐야 됩니다. 이 작성자 영향순위, 이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한데, 이거는 블랙키라는 걸 제가 기준으로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유료로 사용해야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7등이고요. 이 사람은 44만 등이고 4만 4천 등이고 3천 등, 2천 등, 7천 등, 700등 이런 식으로. 이 순위는 유료로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안 보인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방문자 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추측이. 카페는 이렇게 방문자 수가 안 나와요. 여기 카페죠. 카페는 방문자 수가 안 나오고요. 여기도 카페, 방문자 수가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방문자 수가 252명이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762명이네. 252명일 때 4만 4천 등, 762명일 때 3,900등, 2,374명일 때 2,000 등. 이렇구나. 16만 등인데 58, 21만 등 296.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요것만 딱 봤을 때 내 방문자 수랑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내 방문자 수랑 봤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58명, 50, 여기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 58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58명, 이 정도면은 내가 글을 쓰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을 해가지고 오케이, 이 키워드는 내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구만. 이렇게 해서 그럼 이 키워드로 써야 되겠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앞에 것들을 다 이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서브 키워드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3개에서 4개 정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또 막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막 5개, 6개, 막 7개, 8개 막 써가지고 모든 키워드를 내가 다 노출시켜버리겠어.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3개에서 4개 정도가 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내가 메인으로 이 키워드를 이렇게 각각 분석을 했을 때 얘는 좀 좋은데 얘는 약간 별론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러면은 이게 1등이잖아요. 1등. 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 키워드가 1등이야. 그럼 얘는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묶음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키워드는 제목에도 그대로 쓰고 본문에도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럼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중간정산이라는 키워드가 1등이었잖아요. 그럼 제목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얘가 1등이니까 퇴직금이랑 얘는 붙여서 쓰는 거예요. 제목에 붙여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일시금 수령방법 지급기한이 3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목에는 들어가야 돼요. 내가 노출시키고 싶으면. 제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앞쪽으로 배치시켜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2등, 3등, 4등이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시금 수령방법 지급기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내가 요거는 무조건 상위 노출을 시킬 거고 이것들은 내가 상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낮더라도 이 퇴직금 일시금,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이 키워드로도 운이 좋다면 내 그 글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을 쓰면은 이제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 거죠.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일시금,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일시금,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기한 이렇게까지 키워드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키워드 분석을 안 하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저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어요.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렇게밖에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렇게밖에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이것마저도 상위 노출이 안 된다? 그럼 아예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의 수를 제가 써가지고 따져봤거든요. 예를 들면 1개야. 이 퇴직금 키워드 1개만 썼어요. 그러면은 이 딱 하나의 키워드로만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키워드를 2개 썼어. 그러면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퇴직금. 이렇게 되는 거죠.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이 받았어요. 이런 거는 누가 검색을 할 때 절대 검색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3개로 늘어나요. 키워드가 하나 더 늘었어요. 받았어요도 키워드야. 3개로 늘어나요. 그러면 조합의 수가 15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15가지. 그러니까 키워드 1개가 늘어났을 뿐인데 검색에 대한 조합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어색한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경우의 수만 따져봤을 때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서브 키워드를 3-4개 정도는 꼭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우의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키워드에 검색이 돼서 내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늘어날 테니까요.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목을 키워드를 정하고요. 제목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목을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키워드를 이제 그러면 본문에 이제 적절하게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로 키워드 반영이 넘어가기 전에 제목 짓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 가지를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근데 글을 쓸 때 글의 목적에 따라서 제목 짓는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그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쓰는 글이란 말이죠. 근데 브랜딩이야. 내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내 글을 읽어주는 이웃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의 이웃이 잠재 공익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이웃이 이 글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은
상위 노출을 하려면 당연히 키워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가지고 내 글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브랜딩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거 두 개 같이 되면 더 좋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카피라이팅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카피라이팅. 카피라이팅이라는 거는 제목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노출 썼으면은 퇴직금 중간문 이렇게 딱딱하게 쓰는 거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구나 이렇게 쓰는데 브랜딩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퇴직금 중간정산 못 받을 뻔했어요. 유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키워드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내 이웃들은 내 팬이라면은 이 사람 지난번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했다고 했는데 왜 못 받을 뻔했지? 하면서 클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나를 브랜딩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목 쓰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쓰면은. 그래서 뭐 카피라이팅 할 때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하는 N가지 방법, N가지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내가 뭐뭐 한 이유, 왜 했을까, 뭐뭐 하는 법, 단계, 프로세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꼭 해야 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글을 쓰는 이 글의 독자는 누구다. 독자가 명확하면은 글 쓰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브랜딩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것만 계속 쓰면은 방문자 수가 이웃 수가 적으면 당연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키워드 분석하는 글쓰기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제목까지 지었어요. 오케이. 제목까지 완료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본문에 이 키워드를 잘 반영을 해보자. 왜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C랭크, 아까, C랭크 요소 중에 이 제목과 본문의 연관성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는 이 말을 해놓고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 글 개판이야. 이거 상승 시켜주면 안 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이 본문에 적절하게 잘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131 법칙을 사용해 131. 1, 서론 1, 본론 3, 결론 1. 이렇게 쓰겠다라는 건 저만의 이제 제가 만든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메인 키워드, 이게 이제 내가 메인으로 무조건 노출시키려고 시도하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럼 이 키워드는 5번을 쓰는 거예요. 근데 1, 3, 1 쓰고요. 그 다음에 일시금, 수령방법, 지급기한. 이거는 내가 본문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쓴다. 근데 이거는 내가 뭐 법칙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본문의 내용 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쓸 거야. 이렇게 쓰는 결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메인 키워드는 어떻게 하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론에 뭐 최근에 퇴직금 뭐 어떤 뉴스가 있다 블라블라 막 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쓴 제목을 한번 반복을 해줍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중산을 일시금 수령 방법이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아볼게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목에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한번 썼으니까 키워드들이 다 한 번씩 들어갔죠. 그 다음 본론에 이제 막 써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뭐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가 3번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 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갔죠. 마지막에 오늘은 또 제목을 또 반복해줘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일시금 수령 방법을 지금 알아보았다. 뭐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모든 분들이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한 번, 3번, 한 번 썼죠. 그럼 5번이 반영됐어요. 그러면은 C랭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본문에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어. 이거 좋은 글이다, 좋은 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론과 본론의 제목을 반복했기 때문에 제목을 반복했죠. 서론과 본론에. 그러니까 무조건 2번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2번. 이게 무조건 들어가죠. 근데 이게 본론에 이제 한 번씩 더 넣어주는 거예요. 한 번씩. 본론을 쓰다 보면 이게 내가 쓰려고 하는 글들이니까 들어가게 되거든요. 퇴직금 수령을 이렇게 한 번씩 더 들어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이게 2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막 5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꿀팁은 예를 들면 여기서 원래는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가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키워드 자체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일시금,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에는 이거를 합쳐 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퇴직금 일시금 여기서 본론을 쓸 때는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이 키워드를 묶어가지고 써주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도 퇴직금 일시금이라고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본문에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제목에도 연동했을 때 이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키워드, 좋게 잘 쓰여져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상위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는 1, 3, 1 그리고 여기 뭐냐 서브 키워드는 그러니까 3번 정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글 쓰시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안 빠른가요? 혹시? 네. 최근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 키워드로 한번 예시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제가 경제 뉴스를 스크랩한다고 했잖아요. 뉴스 스크랩을 하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주사 24kg로 비만약 뭐 주사 한 방 맞으면 24kg 뺄 수 있다는 비만약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런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왠지 이게 이제 막 이슈가 되는 키워드여가지고 사람들이 글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해요. 그러다 여기에서 나온 키워드들 한번 검색을 해본 거죠. 위고비는 뭐야? 그래서 한번 이것도 검색해 보고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운자로 이 마운자로라는 키워드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마운자로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네, 컴퓨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마운자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은 키워드가 여기 딱 이거 보자마자 B 마이너스 등급 좋단 말이에요. 12,000에 280.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왜냐면 여기 키워드 최초 등장일도 5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쌓여져 있는 글들이 별로 없는 거죠. 5월 20일에 등장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등장한 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섹션을 먼저 보러 갑니다. 이렇게 내려보면 섹션이 밑에 있어요. 여기 있죠 섹션이. 섹션은 인플루언서 섹션이 먼저 나오네.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인플루언서 섹션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거는 인플루언서 중에서 이 키워드를 쓴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랜덤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인플루언서니까 쓰기만 하면은 여기 3등 안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이 키워드를 잘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인플루언서 섹션이구나. 근데 제목을 보면은 이 사람은 생활건강이니까 이 사람 정보를 좀 있어. 근데 이거는 경제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는 마운자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겠구나. 그럼 이 사람 거에서 노출이 거의 다 안 되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뷰탭이 2위긴 한데 이건 써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근데 이미 경쟁 강도랑은 다 본 거예요. 처음에 보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거 봤죠. 내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것도 이제 보니까 이게 완전 하방은 막 0까지는 가진 않잖아요. 내려오면서 보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건 지속성 문제 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섹션을 또 보는 거예요. 섹션은 문제 없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내가 이게 스크린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상이 없는 키워드구나라는 게 스크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작성자 영향 순위를. 이 사람 1180명, 907명, 15,000명. 이 사람 엄청 파워가 세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니까 인플루언서구나. 그리고 6,000명, 5,000명, 383명.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내 1,000명 이상이 되는 블로그가 아니라면은 좀 이 노래 보기 힘들겠구나. 내 방문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유료로 쓰면은 요거를 보면은 나보다 순위가 높은 사람이 많으면 이건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알아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서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게 마운자로라는 게 대형 키워드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연관 키워드를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일단 무조건 다 좋아요. 왜냐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일단 그 맨 밑에서부터 보거든요. 왜냐면 맨 밑에서부터가 이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라서 맨 밑에서부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누적 발행량을 이렇게 봐요. 애초에 지금 누적 발행량이 엄청 적죠.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세 탭에서 열기를 다 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좋아 보이는 걸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5개 정도를 세 탭에서 링크 열기를 해요. 마운자로 관련주, 마운자로 가격, 마운자로 처방, 124 마운자로 임상 이 정도만 해요.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또 하나씩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연관 키워드들을 고르고 그 키워드마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마운자로라고 쓰고요. 아까 마운자로 관련주가 여기서 이걸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관련주, 가격, 처방, 1, 2, 4, 임상 이렇게 5가지가 있구나. 연관 키워드가. 그럼 여기서 이제 개별 키워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마운자로 관련주 2,500에 58 완전 좋아.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급등했네. 이건 좀 약간 바닥을 기는구나. 그러니까 지속성은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섹션은 뷰 섹션이 1등이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 방문자 수를 보니까 카페 글이 티스토리 블로그 글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158명, 876명이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거는 최신성이 굉장히 떨어지네. 이 글, 1, 2위가 244일, 254일이네. 근데 얘가 2일 전에 썼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못 본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만 보면은 이 사람이 순위가 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고 가정했을 때 요거만 봤을 때 254, 244. 근데 얘는 방문자가 6,000명이야. 근데 얘 글보다 얘가 800명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노출이 됐어? 그러면 얘가 순위가 낮을 수도 있겠다. 최신성을 반영받아가지고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얘가 그렇죠. 얘는 10만 등인데 2,000등이랑 13,000등의 글을 이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최신성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여기 최신성 보면은 다 엄청나게 낮죠. 최신성이. 엄청나게 오래전에 써진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면은 마운자로 관련주는 최신성이 좋으니까 이건 좀 좋겠다. 일단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씩 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운자로 가격, 마운자로 경쟁 강도 일단 좋고 내려가면서 쭉 보는 거죠. 지속성 이것도 좀 약간 바닥인데 최근에 좀 다시 이슈가 되고 있구나 보고 이건 또 지식 스니펫이 1등으로 배치되어 있네. 2등이 뷰탭이네. 그럼 또 보는 거예요. 이것들도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49등이 243일 전에 썼는데 49등이 여기 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글을 쓰면 내가 좀 잘 쓰면 여기에는 더 걸릴 수 있겠다. 이 키워드는 4등까지는 갈 수 있겠다, 내가. 마운자의 가격. 그럼 이거 마운자의 가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릴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는 제목을 마운자로 가격 및 관련주, 어, 임상 단계 및 처방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겁니다. 릴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볼 때는 릴리사 마운자로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앞에 넣을지 말지는 본인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요. 키워드 분석을 좀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1 북칙을 사용해가지고요. 서론에 이거 마운자로 가격. 이게 내가 지금 메인으로 노출시키려고 하는 키워드잖아요. 이거 쓰고, 이거 서론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쓰고, 결론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마운자로 가격, 마운자로 관련주, 마운자로 임상 단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임상 단계를 먼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처방 방법, 이걸 먼저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글을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서론에 요 내용 쓰고, 본론에는 요 네 가지를 정보를 좀 취합해가지고 쓰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글자로 써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제 글자 수랑 막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 하나를 완성해내기 위한 키워드 분석과 제목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게 어렵다. 지금 본인이 이제 어려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키워드 분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진짜 최소한 내가 이거 개별 키워드까지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럼 이렇게 마운자로를 검색하잖아요. 내가 마운자로에서 쓸 거야. 네, 쓸 건데 이걸로 연관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그냥 봐요. 그러면 관련주 가격 처방 릴리사 임상 이런 게 있구나. 이 5개가 있구나. 그럼 이거를 그냥 제목에 일단 무조건 다 넣어야 돼요.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내가 이 개별 키워드를 분석하는 능력까지는 없더라도 내가 제목을 쓸 때 이것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3, 4개 정도는 반드시 넣어서 제목을 써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이어나가는. 그 정도만 해줘도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그냥 아무 키워드 분석도 안 하고 글 쓰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투 법칙이 마무리됐죠. 키워드를 처음에 선택했고요. 그다음 키워드, 개별 키워드, 연관 키워드 찾아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걸 기본으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제목을 지었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본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투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글 쓰는 것까지 모두 이제 완료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 M이었죠. 맞죠? PAM 법칙의 마지막 M이었어요. M형 키워드 관리 및 독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을 딱 쓰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글 쓴 다음에 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결과를 봐야죠. 그래야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통합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어떤 키워드들, 이 통합 검색 PC, 통합 검색 모바일, 이 통계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봐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내 글에 들어왔는지를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키워드들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사실은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했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키워드로 더 많이 들어오네. 그럼 내가 이 키워드는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노출되는 이제 키워드를 시간이 더 많다면은 정리도 하는 거예요. 이 키워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키워드는 뭐, 이 키워드, 이렇게까지, 제가 이건 예전에 했던 건데,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노출시켰던 키워드들을 쭉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모장에라도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드백까지 되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마운자로 가격을 1등으로 해가지고 썼잖아요. 근데 노출이 안 되는 거야, 마운자로 가격이. 다른 것도 다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마운자로 가격이 안 된다. 그럼 마운자로 임상을 메인 키워드로 가져가 보자. 그럼 아까 원래 이 제목에서 임상이 뒤에 있었을 건데, 임상을 앞으로 가져오고, 가격을 좀 뒤로 빼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수정을 해볼 수 있어요. 수정을 해가지고 상위 노출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정은, 어, 내가 글을 수정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 내가 언제 수정을 해야 되냐. 글을 딱 발행을 했는데 이 통계 분석을 했는데 유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노출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해 노출이 전혀 안 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 떨어질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리스크가 없어요. 수정을 해도. 그때는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그때는 수정을 해가지고 키워드 약간 순서도 바꿔보고 본문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좀 약간 조정을 해봐요. 그렇게 하면은 순위가 오를 가능성만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상위 노출이 되고 있어. 이미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데 내가 수정을 하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수정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정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수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키워드를 따로 정리를 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빨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계에 들어가요. 통계에 들어가. 블로그를 좀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조회수 순위를 들어갑니다. 순위에서 조회수 순위를. 이걸 월간으로 선택해요. 월간으로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기를 타는 키워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2월이잖아요. 그럼 2022년 2월에 내가 썼던 글 중에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때 코로나 자격증 연구 2만 5천 명 들어왔네. 제로페이 사용법, 근로소득세 세율표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재발행하는 겁니다. 이런 많이 들어왔던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2만 5천 명이 들어왔구나. 근데 어떤 키워드로 또 들어갔는지 보는 거죠. 이거를 유입 경로를 봐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이것도 월간으로 해가지고요. 이 시기에 힘들네요. 어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요 키워드로 많이 들어왔구나. 근데 이거는 지금 그때는 이제 지금은 안 되겠죠. 근데 그때는 요구로 많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키워드를 그럼 내가 활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글을 각색해가지고 좀 쓰면은 또 노출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매니지먼트 하면서 독점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노출되면은 하루에 100명씩 들어온다. 그러면은 순위가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어. 그러면 또 노출 안 되네. 그럼 다시 한번 또 각색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럼 또 올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올려. 그럼 떨어질 때마다 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방문자 수가 이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태그를 써야 되죠.
새 글을 쓰면 방문자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내가 새 글을 쓰니까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내 블로그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최근에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해봤냐면, 예전에 썼던 글, 이게 원래 2022년 1월에, 아까 보셨는지 직장인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간일 일정, 요 키워드가, 작년 이 똑같은 기간에, 한 달 만에 한 1만 명 정도가 방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올해도 난 이거 그때도 노출시켰으니까 이번에 노출시킬 수 있겠는데? 또 똑같이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컨트롤 CV를 했어요. 컨트롤 CV를. 근데 5일 만에 16,000명의 방문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컨트롤 CV 하고 이전에 발행했던 거는 비공개로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5일 만에 방문자 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이제 키워드를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키워드가 상위 노출된다는 걸 아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엄청 짧은 기간에 이런 폭발적인 방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펜 법칙은요, 키워드 풀을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관리 및 독점을 해야 된다. PAM 법칙이고요. 사투 법칙은요, 이런 키워드 풀 중에서 키워드를 셀렉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짓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 이 키워드 분석할 때는 섹션, 검색량, 문서수, 경쟁자를 고려해야 되고, 키워드를 반영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의 131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의 내용은 다 이야기를 드렸네요. 55분이 됐네요. 소니아님, 상위 노출됐던 키워드로 다시 글을 써서 반영했는데 예전 글은 여전히. 근데 이게 소니아님이 얘기했던 이 개념이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 왜 새 글을 발행하셨을까요? 그 키워드로. 어차피 상위 노출, 특정 키워드로 한 블로그가 하나의 글밖에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 키워드를 예를 들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상위 노출을 시켰다? 뭐 그런 관점일까요? 조금 더 올라갈까 싶어. 근데 어, 근데 이미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글을 쓸 때 링크를 또 걸어주면은 기여 점수로 해가지고 가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새 글을 쓰실 때 이전에 썼던 글을 링크를 같이 걸어주셨나요? 링크는 안 거셨구나. 링크를 걸어주면은 기여 점수를 받아가지고 좀 더 높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새로 쓴 글이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이라면 글 자체의 퀄리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 예를 들면 내가 작년에 썼던 글인데 올해 떴어. 근데 그러면 상위 노출 때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키워드 내가 이미 노출시켰는데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내가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이 블로그의 C랭크가 열심히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위 랭크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썼어. 근데 한 달 뒤에 내가 떴어. 근데 한 달간의 이 시랭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썼던 글은 굉장히 잘 쓴 글이야. 근데 이번에 쓴 글은 네이버가 블로그가 봤을 때는 좋은 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상위 노출 안 되는 거고 옛날 글이지만 이 글이 더 노출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늘보님이 재각색은 어느 정도 텀을 두어야 가능할까요?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데 이거는 본인이 약간 경험적으로 느껴야 된다. 절대적인 건 없죠, 당연히. 절대적인 건 없고 왜냐면 키워드마다 또 내려가는 속도가 달라요. 어떤 키워드는 노출만 되면은 방문자 수가 막 하루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키워드들은 한 2, 3일 정도 되면 쭉쭉 내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2, 3일마다 계속 이 활동을 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 한 달 이상, 재각색은 최소 한 달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본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금빛거북이님, 책 블로그인데 유입이 적으니까 다른 주제, 예를 들면 경제와 건강으로. 일단은 이거는 금빛거북이님 그 질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책 블로그로 기존의 블로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셨으면 C랭크는 분명히 쌓여 있겠죠. 이 블로그에 C랭크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블로그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근데 C랭크는 주제별로 쌓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C랭크가 주제별로 쌓여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 책 블로그로 책만 계속 리뷰를 했다. 그러면 도서 분야로 C랭크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 주제별로 쌓여 있지만 전체적인 C랭크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예를 들면 경제 분야나 이런 걸 쓰면은 그냥 신규로 쓰는 블로그보다는 당연히 상위 노출이 유리할 거예요. 기존에 블로그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해요. 근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나중에 인플루언서나 이런 게 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예전에는 책 블로그 하다가 이제는 또 경제 블로그가 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집중도가 이걸 많이 써놨으면 이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되는데 약간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규 블로그를 하면은 주제에 대한 집중도는 높지만 이게 또 블로그의 C랭크 자체가 낮으니까 성장하는 건 또 시간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게 더 낫다라는 개념보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기존에 있던 걸로 계속 쓸 거야. 아니면은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어서 새로 만들 거야. 이거는 뭐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육님이 이제 스마트 블록이 얘기해 주셨는데, 스마트 블록이 지금 약간 알고리즘이 이게 잘 오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정확히 판단이 어려워요. 근데 인기도가 높은 주제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결국에는 C랭크나 다이아로직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인기도가 높은 글이 뭔가, 인기도가 높은 글을 스마트 블록에 넣어준다라고 하면 인기도가 높은 글은 뭐지? 그러면은 댓글이 많이 달리고, 예를 들면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충분히 체류 시간이 높아가지고 평균 사용 시간이 높고, 아니면은 또 그 뭐 스크랩을 해간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그 스마트 블록에서 뭐 인기도를 좀 높은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지금 현재 그 뭐냐 스마트 블록을 봤을 때 또 동일한 글들이 막 여러 개로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의 지배적인 건 지금 C랭크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유님 그 스마트 블록 제목과도 당연히 큰 연관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목도 C랭크랑 이런 것들랑 모두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네. 태우님은 주제 선정을 꼭 해야 할까요? 주제는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주제 선정을 안 하는 거는 내가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블로그는 주제는 여러 개로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내가 블로그를 좀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 주제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C랭크 쌓는 것도 좋고 나중에 인플루언서 되는 것에도 훨씬 좋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푸항님 이야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키워드만 따라가다 보면은 잡블로그가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경제 블로거인데 경제 블로거 중에서도 뭐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코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좀 세부 주제들이 좀 아니잖아요. 근데 키워드들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키워드만 내가 골라서 글을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거의 투트랙 전략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투트랙 전략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키워드 분석을 노리는 글을 쓴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원하는 주제에 내 메인 주제에 좀 그 심도 깊은 글을 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글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키워드만 따라다니 보면은 중구난방이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제를 넘나드는 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경제 비즈니스 부자다. 그러면 주식, 부동산, 뭐 코인 이런 거는 이제 경제 비즈니스 안에 있는 주제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중에서 본인의 분명 메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 메인 주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만 뽑아서 쓰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제 내에서 키워드 풀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펜 법칙의 키워드 풀을 늘리라는 거는 주제를 넘나들어서 모든 키워드들을 섭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정한 주제에 있는 키워드 풀을 늘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유증감하기는 저는 맞아요. 그 T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유증감하기는
잘 나가는 블로거 분들 보면은 글 쓰면 좋아요 많이 누르잖아요. 그럼 좋아요 누르는 목록을 띄워놓고요. 거기서 유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분들한테 컨트롤 CV 해가지고 계속 서로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하루에 100명까지 될 거예요. 하루에 100명까지 되고 아마 원래는 하루에 100명까지 됐는데 예전에는 어떤 분은 오전에 100명, 오후 또 저녁 시간에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200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리고 서로 이어서 5,00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00명까지는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이 반복 작업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5,000명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을 하면 됩니다. 그 블로그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삭제하고요. 뭐 업체 블로그 삭제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11시가 넘었네요. 네,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지금 31명이 참석하고 계신데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블로그는 사업입니다. 사업. 블로그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팔려고 하는 물건은 글이거든요. 글을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을 분석하지 않고 글을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폴더폰을 아무도 지금 다 스마트폰 쓰니까 폴더폰을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나만 폴더폰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폴더폰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로그를 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자주 찾고 원하는 거를 내가 시장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글을 뱉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글, 아니면은 원하는지 원하지도 않는지도 모르는 글, 그런 글들을 사서 뱉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판매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떤 글을 써야 사람들이 잘 사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제 내가 어떻게 블로그를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통상 우리가 사업 경험을 안 하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거를 뭔가를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뭐 시키는 일만 그냥 열심히 하고 요거 안 먹을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떻게 써야 좋은 성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내가 1인 사업을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 블로그를 키워넣으면 나중에 내가 이제 좀 사업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할 때도 키워드 분석이 아주 기본이거든요. 전 실제로 저도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 때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했던 키워드 분석 했던 실력이나 능력들이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도 굉장히 단기간에 좀 좋은 성과를 또 거두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모두 다 부자가 되었겠죠. 네.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과만 이루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탐욕입니다. 탐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블러메라는 7기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모집인데 3주 동안 이제 블로그 이런 기본기들을 완성하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받으면서 블로그 이제 기초를 다지는 코스여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또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내가 뭐 30분, 1시간 정도 단기간 코칭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가지고 1대1 코칭 상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이거는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을 들고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비용 지불은 하진 않고 싶지만, 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랑 같이 그 블로그를 키우고 온라인 수익화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제가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블로그를 제가 코칭을 해주기도 하고 블로그 도와드리는 다양한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다들 하셨을 텐데 좀 더 여기에 참여를 좀 더 해 보시다 보면은
아마도 좋은 성과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게릴라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후기를 써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던 분들이라서 후기를 꼭 써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1차 강의를 했는데 후기를 또 안 써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후기를 다들 잘 써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간절히 요청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후기 써주시면 제 블로그에 저도 이 게릴라 강의 후기를 남길 건데 네, 그 개인의 블로그에 써주시고요. 그 개인의 블로그에 글을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개인 블로그에 나는 죽어도 쓰기 싫다. 죽어도 네, 멜론이 후기 쓸 때 강의 내용 포함되어도 됩니다. 나는 내 블로그에는 후기를 죽여도 쓰기 싫다. 그러면 라이프 리빌딩 카페에다가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제 블로그에다가 남길 거예요. 이 강의 후기를 남길 건데 거기에다가 댓글로 본인이 쓰신 후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좀 확인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강의였고 2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블로그에 무한한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